쇠를 갈아내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KTX 열차가 서울역 플랫폼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갔다. 강지훈 대위는 살짝 뒤로 젖혀지는 특실 좌석에 몸을 깊게 묻었다. 그의 눈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회색 도시의 풍경을 무심하게 좇았지만 정확히 무언가를 보고 있지는 않았다. 지난 6개월간 아프리카 파병지에서의 비공개 작전과 귀국 후 이어진 살인적인 강도의 대테러 훈련으로 그의 모든 신경은 한계까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이제 막 시작된 2주간의 정기 휴가는 그에게 너무나 낯선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는 딱딱한 전투복 대신 편안하지만 몸에 잘 맞는 검은색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짧게 깎은 머리와 옷으로도 감춰지지 않는 다부진 체격이 아니었다면 그저 야근에 지친 평범한 2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가 풍기는 기운은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열차 칸의 공기는 미묘하게 그의 주변에서 더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다. 그는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 않았다. 소리 냄새, 공기의 미세한 진동. 훈련된 그의 감각은 잠재의식 속에서도 주변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열차가 대전역에 잠시 정차했을 때 한 여자가 그의 앞쪽 대각선 좌석에 앉았다. 그녀는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가리는 흰색 면 마스크와 챙이 넓은 검은색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다. 값비싸 보이지만 눈에 띄지 않는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고 작은 기내용 캐리어 하나만을 들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움직임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포착했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에게 필사적으로 쫓기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의 어깨는 굳어 있었고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주시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객실 통로의 볼록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뒤쪽 모습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녀의 흰 손가락이 무음으로 설정된 휴대전화 화면을 초조하게 두드렸다. 지우는 이내 다시 눈을 감았다. 위협은 아니었다. 적어도 자신을 향한 위협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귀중한 휴가를 타인의 문제로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그는 어릴 적 살던 진해의 짠내 섞인 바다 냄새와 몇 시간 뒤면 마주할 노모가 차려줄 따뜻한 저녁 식사를 생각하려 애썼다. 그의 목적지는 해군 기지가 있는 진해였다. 하지만 KTX는 진해까지 직통으로 가지 않았다. 그는 동대구역에서 내려 무궁화호 열차로 환승해야 했다. 평일 오후의 동대구역 환승 통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한산했다. 지훈이 무거운 더플백을 어깨에 메고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갈 때 앞서가던 그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의 여자 역시 같은 플랫폼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주위를 경계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지훈은 그녀와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었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에게서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 문제는 바로 그때 발생했다. 10번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비교적 한적한 지하 연결 통로로 접어드는 순간이었다. 통로 중간의 기둥 뒤에서 검은색 야구 모자를 깊게 눌러 쓴 2명의 건장한 남자가 불쑥 나타났다. 그들은 마치 우연히 지나가는 행인인 척하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의 양쪽으로 접근해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조용히 따라오시지 한서연 씨. 목소리는 낮았지만 협박의 기운이 칼날처럼 선명했다. 그녀가 저항하며 짧은 비명을 지르려 하자 한 남자가 재빨리 손수건 같은 것으로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다. 모든 것이 단 몇 초 만에 일어났다. 지우는 그들로부터 약 20m 뒤에 있었다. 그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몸은 이성적인 판단이 끝나기도 전에 먼저 반응했다. 그것은 수천 수만 번의 반복 훈련이 그의 근육과 신경계에 문자 그대로 새겨 넣어야 하는 본능이었다. 그는 어깨에 맨 더플백을 그 자리에 집어던지고 100m 단거리 육상 선수처럼 폭발적으로 질주했다. 그의 전투화가 복도 바닥을 박차는 소리를 들은 남자 중 하나가 욕설과 함께 뒤를 돌아보았다. 뭐야 이 새끼는. 그가 험악하게 소리치며 재킷 안주머니로 손을 뻗었다. 아마도 칼이나 너클 혹은 그 이상의 흉기였을 것이다. 지우는 속도를 조금도 늦추지 않았다. 그는 남자의 손이 주머니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기도 전에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완전히 지웠다. 그의 오른쪽 어깨가 남자의 흉골 정확히는 명치 바로 윗부분을 강력하게 가격했다. 뼈와 근육이 부딪히는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남자가 컥 하는 신음을 내뱉으며 뒤로 날아가 콘크리트 벽에 세차게 부딪혔다. 지우는 그 남자를 확인하지도 않고 관성을 이용해 몸을 회전시키며 여전히 서연을 붙잡고 있던 두 번째 남자를 향해 몸을 돌렸다. 남자는 동료가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것을 보고 당황하여 붙잡고 있던 한서연을 방패 삼아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기려 했다. 동시에 다른 쪽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려 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이 여자 남자의 협박은 끝을 맺지 못했다. 지훈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그는 남자의 손목을 낚아채는 동시에 무릎으로 남자의 하복부를 걷어찼다. 그리고는 서연을 붙잡고 있던 남자의 팔꿈치 관절을 바깥쪽으로 거칠게 꺾어 올렸다. 우드득하는 힘줄과 인대가 끊어지는 끔찍한 소리가 통로에 울렸다. 남자가 고통으로 가득 찬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서연을 놓쳤다. 지우는 즉시 서연을 자신의 등 뒤 안전한 곳으로 강하게 밀어내고 빈틈을 보인 남자의 턱을 팔꿈치 안쪽으로 정확하게 가격했다. 뇌가 흔들린 남자는 그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가늘게 경련을 일으켰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기까지 채 30초도 걸리지 않았다. 통로는 방금 전의 폭력적인 상황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다시 섬뜩한 정적에 휩싸였다. 멀리서 몇몇 행인들이 이쪽을 힐끔거렸지만 감히 다가오지는 못했다. 첫 번째로 벽에 부딪혔던 남자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바닥을 짚고 일어나려 했다. 지우는 그에게 천천히 하지만 위압적으로 다가갔다. 남자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남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인 뒤 목의 경동맥을 정확한 압력으로 압박했다. 남자는 몇 초간 발버둥치며 숨이 막히는 소리를 냈지만 이내 산소가 차단된 뇌가 활동을 멈추며 축 늘어졌다. 지우는 그가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지우는 거친 숨을 한두 번 몰아쉬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는 신속하게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다. 추가적인 위협은 없었다. 쓰러진 두 남자는 당분간 움직이지 못할 터였다. 그는 그제야 자신의 등 뒤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여자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녀는 차가운 통로벽에 등을 기댄 채 공포와 충격으로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거친 몸싸움 중에 모자와 마스크는 벗겨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굳어버렸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인터넷 기사에서 심지어 부대 내 정훈 교육 자료에서까지 수없이 봤던 얼굴이었다.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이자 현 여당의 막강한 실세인 한기택 의원의 외동딸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최근 정계의 스포트라이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공포가 차에 가시지 않은 커다란 눈으로 방금 자신을 지옥의 문턱에서 구해준 이 낯선 남자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몇 초간의 완전한 정적이 흐른 뒤 일상의 소음이 파도처럼 다시 밀려들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열차 안내 방송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 한서연은 여전히 벽에 기댄 채 제어할 수 없는 떨림을 멈추려 애썼다. 강지우는 자신의 후드티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것은 천을 보호하려는 실용적인 목적이었지만 그 행동이 담고 있는 안정감은 그 이상이었다. 그는 무릎을 굽혀 그녀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에 폭력적인 상황을 주도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낮고 차분했다. 괜찮습니까? 다친 곳은 없습니까? 한서연은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목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보며 가쁘게 숨을 내쉴 뿐이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아직 공포가 만연했지만 그 밑바닥에서부터 이 낯선 남자를 향한 절대적인 의존감이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지훈이 덮어준 후드티 자락을 움켜쥐었다. 그것이 그녀가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밧줄인 것처럼. 지훈은 그녀의 손등에 난 작은 찰과상을 발견했지만
지금 당장 심각한 부상은 없어 보였다. 그는 일어서서 쓰러진 남자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먼저 의식을 잃었던 남자의 재킷을 뒤져 플라스틱 케이블 타일을 꺼냈다. 납치범들은 목표물을 결박할 도구를 항상 지니고 다닌다. 지우는 그들의 손목을 등 뒤로 돌려 단단히 결박했다. 팔꿈치가 부러진 남자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지만 지우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남자의 주머니에서 칼과 전기 충격기를 추가로 발견하여 멀리 차버렸다. 그의 모든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는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다. 그때서야 영무원들과 몇몇 용감한 시민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무슨 일입니까? 괜찮으세요? 영무원이 다급하게 물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신이? 지우는 영무원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 여자분을 납치하려던 녀석들입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아무도 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기 제 가방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영무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쓰러진 두 남자와 지훈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번갈아 본 뒤 고개를 끄덕이며 무정의를 집어들었다. 경찰보다 먼저 도착한 것은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5명이었고 모두 귀에 무선 이어피스를 꽂고 있었다. 그들은 일반 경찰 특공대와는 다른 사설 경호팀 특유의 날카롭지만 어딘가 정제되지 않은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은 주변을 둘러싼 구경꾼들을 거칠게 밀어내며 현장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턱에 흉터가 있는 남자가 한서연을 발견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했다. 아가씨 무사하십니까? 하지만 그의 시선이 곧바로 서연을 보호하듯 앞을 막아선 지훈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쓰러진 납치범들과 지훈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당신은 누구요?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가 아닌 경계심이 가득했다. 바로 그때 한서연이 지훈의 팔 뒤로 더 바싹 숨으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지만 분명했다. 그 사람들이 이분이 절 구해주셨어요. 경호팀장은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일단 아가씨를 안전한 곳으로. 그가 서연에게 다가가려 하자 지훈이 한 걸음 옆으로 움직이며 그의 앞을 막아섰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러렀다. 지훈의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경찰이 올 겁니다. 현장은 보존되어야 하고 피해자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당신들 신원부터 밝히시죠. 경호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우리는 한 의원님 쪽 사람들이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건 우리 일이니 빠지시지. 김 실장, 바로 그때 통로 저편에서 다급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KTX에서 막 내린 듯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텔레비전 화면을 뚫고 나올 듯한 강렬한 존재감의 사나이 한기택 의원이 있었다. 그는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지만 딸을 발견한 순간 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지우는 놓치지 않았다. 정치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고통이었다. 서연아 괜찮으느냐 아빠다. 한기택이 달려와 딸을 품에 안았다. 한서연은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무서웠어요. 저 사람들이. 한기택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방금 전 경호팀장이 그랬던 것처럼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훈을 응시했다. 김 실장이라고 불린 남자가 그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빠르게 상황을 보고했다. 한기택의 시선이 쓰러진 남자들에게로 향했다가 다시 지훈에게 돌아왔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감사의심, 그리고 상황을 통제하려는 정치인의 냉철함. 고맙네 젊은이. 내 딸을 구해줬군. 나는 한기택 의원일세. 그가 손을 내밀었지만 지훈은 그 손을 잡는 대신 가볍게 목례를 했다. 강지훈입니다. 휴가 중인 군인입니다.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며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상황은 급속도로 혼란스러워졌다. 경찰들은 현장을 통제하려 했고 한기택의 경호팀은 그들을 막아서며
자신들의 관할임을 주장하려 했다. 구경꾼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모든 광경을 촬영하고 있었다. 지우는 이 혼란의 중심에서 한 걸음 물러나려 했다. 그의 역할은 끝났다. 하지만 김 실장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강지훈 씨라고 했소. 잠시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하시고 경위 파악도 좀 해야겠습니다. 그건 요청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운 통보였다. 지우는 미간을 좁혔다. 경찰 조사는 이해하지만 왜 사설 경호팀이 자신을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인가?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었다. 결국 지우는 경찰과 한기택 의원의 경호팀에 둘러싸여 근처의 영무원 사무실을 임시로 빌린 대기실로 안내되었다. 한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다른 방으로 갔고 지우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홀로 앉아 조사를 기다렸다. 잠시 후 들어온 것은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김 실장에게 깍듯하게 경례를 했다. 사실상의 조사는 경찰이 아닌 한기택 의원의 사설 경호팀이 주도하고 있었다. 김 실장이 지훈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지훈의 군 신분증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7607 대테러 특임대 강지훈 대위. 대단한 곳에 근무하는군. 그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아닌 차가운 분석이 담겨 있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세히 말해 보시죠. 왜 하필 당신이 그곳에 있었습니까? 질문에 초점이 이상했다. 납치범들의 인상착의나 범행 동기가 아니라 왜 지훈이 그곳에 있었는지를 먼저 캐물었다. 지훈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휴가차 진해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동대구역에서 환승하려던 참이었고 통로에서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갔습니다. 두 남자가 한서연 씨를 강제로 끌고 가려 했고 저는 그들을 제압했을 뿐입니다. 김 실장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까딱거렸다. 제압이라? 듣자 하니 상당히 효율적으로 제압한 모양이던데 한 명은 팔꿈치 관절이 완전히 나갔고 다른 한 명은 경동맥 압박으로 인한 질식 직전이었다고 하더군. 과잉 대응이라고 생각하지 않소. 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들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제 훈련과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필요악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김 실장은 픽 웃었다. 최소한의 필요악이라. 군인들은 항상 그렇게 말하지. 혹시 한서연 씨를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접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말이오. 이제 지우는 이 상황이 단순한 조사가 아님을 확신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자가 아니라 잠재적인 위협 혹은 통제 불가능한 변수로 취급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사건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었고 동시에 자신들의 무능함 혹은 그 이상의 것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경호 대상이 그것도 대낮에 기차역에서 납치당할 뻔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치명적이었다. 그리고 그 경호 대상을 구한 것이 정체불명의 현역 군인이라는 사실은 더욱 골치 아픈 문제였다. 바로 그때 문이 거칠게 열리고 한서연이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분노와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김 실장님? 저분이 절 구해주셨어요. 그런데 왜 저분을 범죄자 취급하세요? 한기택 의원이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뒤따라 들어왔다. 서연아, 진정해라. 이건 그냥 절차상. 절차요. 아빠 경호팀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데요? 저 사람들이 절 끌고 갈 때 김 실장님은 어디 계셨냐고요? 서연은 망설임 없이 지훈의 옆으로 다가가 마치 그가 유일한 피난처인 것처럼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을 불신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사람들, 경호원들 모두를. 하지만 그녀는 방금 처음 만난 이 군인만을 자신을 구해준 그 순간에 압도적인 신뢰감만을 붙들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떨림을 느꼈다. 그는 한기택 의원과 김 실장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미묘한 표정 변화를 그는 놓치지 않았다. 이 납치는 단순한 금품 요구가 아니었다.
이것은 거대한 음모의 시작에 불과했다. 결국 강지훈 대위는 동대구역 경찰서에서 꼬박 3시간을 더 붙잡혀 있어야 했다. 한기택 의원의 보좌관과 김 실장이 경찰 고위 관계자들과 쉴 새 없이 통화를 하는 동안 지훈은 기계적으로 동일한 진술을 반복해야 했다. 그들은 지훈의 신원을 2중 3중으로 확인했다. 특수전사령부 본부의 당직 사령에게까지 연락이 닿았고 지훈의 직속 상관인 7도 7대대장에게도 불필요한 보고가 올라갔다. 지훈은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통제하기 위함임을 명확히 느꼈다. 한기택 의원이 직접 지훈을 찾아와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그는 지훈의 손을 잡고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네. 국가가 자네 같은 훌륭한 군인을 두어 든든하군. 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정치인의 계산으로 번득이고 있었다. 그는 지훈에게 보안 유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일이 언론에 새어나가면 딸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는 아버지로서의 호소 뒤에 숨겨진 정치적 함의를 지훈은 읽어냈다. 이 사건은 철저히 덮일 터였다. 그들이 마침내 지훈을 풀어주었을 때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는 다음 기차를 타고 진해로 향했다. 낡은 무궁화 열차의 덜컹거리는 리듬 속에서 그는 억지로 눈을 감았다. 하지만 머릿속은 파병지의 교전 상황보다 더 복잡하게 돌아갔다. 한서연의 겁에 질린 눈망울, 김 실장의 노골적인 적대감, 그리고 한기택 의원의 이중적인 태도.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이루고 있었다. 이것은 우발적인 납치 시도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작전이었다. 진해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깔려 있었다. 바다를 머금은 짭조름한 밤 공기가 그의 폐부를 파고들었다. 서울의 탁한 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그가 그리워했던 고향의 냄새였다. 그는 택시를 타고 오래된 주택가에 있는 본가로 향했다. 낡은 대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모가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다. 아이고, 내 아들 무사히 돌아왔구나. 얼굴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사갔어? 지훈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희미하게 웃었다. 따뜻한 저녁 식사가 차려졌다. 어머니는 아들이 좋아하는 생선구이와 갓 담근 김치를 내놓으며 그간의 안부를 물었다. 지훈은 파병지에서의 일상적인 이야기들, 날씨가 더웠다 훈련이 고됐다. 동료들과 잘 지냈다. 마늘 골라서 했다. 그는 결코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입에 담지 않았다. 이 평화로운 식탁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식사를 하는 내내 그의 감각은 여전히 예민하게 열려 있었다. 집 밖 골목을 지나가는 발소리 하나, 멀리서 들리는 오토바이 소리 하나에도 그의 신경이 곤두섰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군용 보안이 적용된 개인 노트북을 꺼냈다. 일반적인 인터넷망과는 분리된 암호화된 가상 사설망을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한 장비였다. 그는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는 검색창에 한기택 3글자를 입력했다. 쏟아지는 기사들은 대부분 그가 최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부패 방지법에 관한 것이었다. 그 법안은 기존의 그 어떤 법보다도 강력한 처벌 조항과 재산 추적 권한을 담고 있었다. 기득권 세력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는 내용이 뒤따랐다. 그리고 그 반대 여론의 중심에 있는 인물의 이름이 떠올랐다. 최태민 의원, 야당의 중진 의원이자 차기 당권을 노리는 실력자였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비판을 내세웠지만 그가 재계 및 법조계의 어두운 세력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루머가 끊이지 않았다. 지훈은 최태민 의원의 사진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기름진 머리와 값비싼 안경 너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오만이 서려 있었다. 지훈은 한기택과 최태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격돌하고 있는 법안의 세부 조항들을 밤새도록 파고들었다. 납치의 목적이 돈이었다면 이렇게 어설프게 대낮의 기차역에서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 혹은 그 이상의 압박이었다. 딸을 인질로 삼아 한기택 의원의 정치적 행보를 막으려는 것.
지우는 김 실장이라는 자의 무능함 혹은 의도된 무능함을 떠올렸다. 그들은 어째서 한서연이 KTX를 타고 홀로 이동하는 것을 방치했을까? 같은 시각 서울 평창동에 위치한 한기택 의원의 자택. 한서연은 자신의 방 침대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대저택은 외부인의 침입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김 실장이 이끄는 경호팀이 24시간 내내 집 안팎을 순찰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날 이후 단 한순간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그 집은 요새가 아니라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경호원들의 눈빛에서 동정이나 보호 의지가 아닌 차가운 감시의 시선을 읽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강지훈 대위에 대해 물었지만 한기택은 이제 자네와 상관없는 사람이니 잊어라. 그 군인에게는 우리가 충분히 보상했다. 라며 말을 잘랐다. 서연은 그날 동대구역에서 자신을 범죄자처럼 취조하던 김 실장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렸던 지훈의 단단한 등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몰래 그의 이름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려 했지만 강지훈 대위에 대한 정보는 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철저하게 비공개 처리된 그의 신상이었다. 사건이 있고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다. 서연은 악몽을 꾸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갈증을 느낀 그녀가 물을 마시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섰을 때 그녀는 얼어붙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랐다. 분명히 잠들기 전 닫아두었던 테라스의 유리문이 지금은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창문 틈으로 차가운 밤 공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방 안의 모든 센서와 경보는 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천천히 침대 옆 협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위에 놓인 것을 보고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것은 한 장의 폴라로이드 사진이었다. 어젯밤 바로 이 침대에서 자신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은 그녀의 얼굴을 아주 가까이에서 마치 바로 옆에 엎드려서 찍은 것처럼 선명했다. 누군가가 경보를 울리지 않고 경호원들을 모두 피해서 자신의 침실까지, 그것도 침대 바로 옆까지 들어왔었다는 증거였다.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마비시켰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형 선고였다. 우리는 언제든 내 목을 딸 수 있다. 그들은 김 실장의 경호팀을 비웃고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비상벨을 누르거나 김 실장을 부르지 않았다. 그녀가 이 집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날 동대구역에서 경찰에게 진술하며 얼핏 보았던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그 번호뿐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통화번호 버튼을 눌렀다. 지네의 작은 방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던 강지훈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거칠고 다급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강지훈 씨, 맞죠? 한서연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질식 직전이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제 방에 들어왔었어요. 지우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휴가 모드는 완전히 끝났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7초7 대테러 팀장의 그것으로 돌아왔다. 진정하십시오, 한서연 씨. 지금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보십시오. 무엇을 봤습니까? 서연이 울먹이며 사진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우는 눈을 감고 상황을 재구성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뚫고 24시간 경호를 무력화시키고 침실까지 잠입했다. 이것은 일반적인 용병이나 조폭의 소행이 아니었다. 이건 북한의 정찰총국이나 그에 준하는 고도로 훈련된 유령들의 솜씨였다. 김 실장이 내부에 있거나 아니면은 적들이 상상 이상으로 유능하거나. 지훈이 낮게 읊조렸다. 그는 서연의 흐느낌 너머로 무언가를 결심했다. 한서연 씨, 내 말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집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당장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이미 전투복을 챙겨 입고 있었다. 그의 휴가는 끝났다. 살려주세요. 그 절박한 외침은 강지훈의 모든 신경을 꿰뚫는 비상벨이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따뜻한 집 방 안에 앉아있는 휴가 중인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적진 한가운데서 고립된 아군을 구출해야 하는 7호실 특임대 팀장이었다. 위치. 집안의 정확한 위치가 어딥니까?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한순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제 방, 1층, 테라스. 한서연의 목소리 뒤로 복도에서 둔탁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그녀의 비명을 들었거나 혹은 원래부터 그녀의 방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 실장? 김 실장 같아요. 문을? 전화가 거칠게 끊겼다. 지우는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늦었다. 이미 내부의 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우는 끊어진 전화를 노려보며 1초간 생각했다. 김 실장이 그녀를 발견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가 내부자라면 그는 아가씨가 도망치려다 사고로 사망했다고 보고할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교활하게 그녀를 다시 납치범들의 손에 넘길 수도 있었다. 그는 한서연에게 다시 전화를 거는 대신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테라스로 나가서 소리 죽이고 숨어. 내가 갈 때까지. 그는 즉시 전투 배낭을 챙겼다. 군용 GPS, 야간 투시경, 휴대용 소형 응급 처치 키트, 그리고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비상용 사복 몇 벌. 그는 어머니의 방문을 조용히 열어 잠든 것을 확인하고 급한 용무, 연락하겠습니다. 라는 짧은 메모만 남겼다. 그는 그림자처럼 집을 빠져나와 낡은 차고에 세워둔 자신의 픽업 트럭에 시동을 걸었다. 그의 픽업 트럭이 남해고속도로를 질주했다. 엔진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명백한 군무 이탈이었다. 잡히면 불명예 전역은 물론이고 군사재판에 회부될 사안이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그런 계산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오직 폴라로이드 사진 속에서 공포에 질려 잠든 피해자의 얼굴만이 가득했다. 이것은 임무였다. 그는 운전 중 블루투스 이어셋을 통해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굵직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다. 박 대령님, 강지훈입니다. 폭풍 후 상황입니다. 민간인 자산 1명 둥지가 오염됐습니다. 즉시 안가 사용 승인 요청드립니다. 수화기 너머의 박 대령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지훈의 옛 직속상관이자 지금은 국방부 산하의 비공식 정보 조직을 관리하는 인물이었다. 폭풍우는 지훈과 그만이 아는 공식 지휘 계통을 무시하는 최악의 비상사태를 의미했다. 자네, 지금 휴가 중 아닌가? 알겠다. 용산구 이태원동 XX번지 4022호. 2시간 뒤부터 사용 가능. 흔적 남기지 마라. 새벽 4시경 지훈의 트럭이 평창동의 고급 주택가가 내려다 보이는 어두운 언덕길에 멈춰섰다. 한기택 의원의 저택은 불빛 하나 새어 나오지 않는 거대한 성체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 완벽한 보안 시스템의 허점들이 보였다. 담벼락을 따라 설치된 레이저 센서 2분 30초 간격으로 순찰하는 경호 인력의 동선. 저택 담벼락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삼엄한 경비에 부딪혔다. 김 실장이 이미 저택 전체에 비상 경계 태세를 내린 것이다. 순찰조가 2인 1조로 움직였고 추가 인력이 정문과 후문에 배치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외부로부터의 침입만을 가정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들의 사각지대, 즉 내부에서의 탈출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다. 그는 저택 뒤편의 야산과 연결된 가장 감시가 소홀한 지점으로 접근했다. 그는 전문 장비 없이도 4m 높이의 담벼락을 맨몸으로 기어올랐다. 중력을 거스르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담을 넘어 짙은 정원수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다. 김 실장의 부하들은 자신들의 영역 안에 이미 침입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지훈은 한서연의 방이 2층 테라스가 있는 곳이라는 정보를 기억했다. 그는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향했다. 그때 1층에서 김 실장과 경호원, 몇몇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가씨가 방에 없어 집안 전체를 수색해 밖으로 나갔을 리가 없어 출입문은 모두 봉쇄됐으니까. 그들은 아직 서연이 집안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지우는 서연의 방 테라스 문을 조용히 열었다. 그녀는 그가 말했던 대로 방 안이 아닌 테라스 구석의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전화가 끊긴 후 김 실장이 방문을 두드렸을 때 그녀는 본능적으로 테라스로 숨었던 것이다. 지우는 그녀의 입을 막고 속삭였다. 나다. 강지훈. 소리내지 마. 서연의 눈이 공포와 안도로 뒤섞여 커졌다. 그는 서연에게 하강용 로프를 묶을 시간조차 없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등 뒤에 단단히 고정시켰다. 숨 참아. 그는 그녀를 업은 채 자신이 올라왔던 가스 배관을 타고 다시 1층으로 하강했다. 그것은 인간의 기회에 가까운 움직임이었다. 그가 땅을 밟는 순간 저택 내부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김 실장이 마침내 테라스에 열린 문을 발견한 것이다. 저기다 뒤쪽 담벼락이다. 경호원들의 고함 소리와 함께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이 그들을 향해 쏟아졌다. 지우는 서연을 거의 안다시피 하고 야산을 향해 뛰었다. 그는 자신의 트럭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 뻔한 함정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미리 파악해둔 주택가의 복잡한 골목길로 뛰어들었다. 잡아 절대 놓치지 마. 김 실장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다. 총성이 울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유력 정치인의 자택에서 총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소리 없는 무기, 즉 자신들과 같은 방식의 제압을 선호할 터였다. 그것이 지훈에게는 오히려 기회였다. 그들은 몇 번의 아슬아슬한 추격을 더 따돌린 후에야 겨우 평창동을 벗어날 수 있었다. 지훈은 미리 불러둔 콜택시에 서연을 태우고 자신은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다른 택시를 탔다. 두 사람은 이태원의 다른 골목에서 다시 합류했다. 철저한 미행 따돌리기였다. 1시간 뒤 그들은 이태원의 낡은 다세대 주택 4층에 도착했다. 박대령이 마련한 안가였다. 문은 낡았지만 현관문은 최신식 디지털 도어록과 지문 인식기, 홍채 인식기까지 달려 있었다. 지훈이 자신의 지문과 홍채를 스캔하자 묵직한 강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내부는 겉보기와 달리 모든 것이 갖춰진 최첨단 보안실이었다. 방음 처리가 된 벽, 여러 대의 모니터 비상식량, 그리고 응급 의료 키트. 안가는 완벽하게 방음 처리되어 있었다. 문이 닫히자 바깥의 혼란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와 냉장고의 낮은 소음만이 남았다. 한서연은 그제야 자신이 맨발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구출 과정에서 긁힌 팔뚝의 상처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지우는 말없이 주방으로 가 따뜻한 물을 한 잔 가져와 그녀에게 건넸다. 그는 벽에 걸린 모니터로 안가 주변의 CCTV 화면을 확인했다. 미행은 없었다. 그는 응급처치 키트를 가져와 서연의 앞에 내려놓았다. 스스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이 남자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그 어떤 위로나 동정도 건네지 않았다. 오직 임무 수행만이 있을 뿐이었다. 왜 절 구하러 온 거죠? 당신도 위험해질 텐데. 아빠가 이미 당신에게 보상했다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는 소독솜을 꺼내 들던 손을 잠시 멈췄다. 보상 때문이었다면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짧게 대답했다. 나는 군인입니다. 민간인이 그것도 내 눈앞에서 위험에 처한 것을 외면하라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군인의 신분으로 민간인을 납치했고 공식적인 휴가를 이탈했다. 그는 이제 한서연과 함께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위험이 아니잖아요. 서연이 흐느꼈다. 그들은 괴물이에요. 아빠의 경호팀도 그 비싼 보안 시스템도 전부 뚫었어요. 당신 혼자서 어떻게... 그녀의 말은 지훈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거대한 적에 대한 순수한 절망감에서 나온 것이었다. 지훈은 서연의 상처에 거침없이 소독약을 발랐다. 그녀가 아픔에 몸을 움츠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괴물이면 괴물을 잡는 사냥개가 필요하겠죠. 김 실장이 내부자일 가능성이 군페어 90% 이상입니다. 그는 당신의 동선을 적에게 모두 흘렸을 겁니다. 그 집은 당신을 보호하는 곳이 아니라 당신을 감시하고 적에게 넘기기 위한 도살장이었습니다. 서연은 고통보다 그의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가장 신이 많은 경호실장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이 낯선 군인만이 유일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건넨 소독솜을 받아들고 스스로 상처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눈물은 그쳤다.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다. 공포에서 벗어나 생존을 향한 도끼와 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는 더 이상 한기택 의원의 딸이 아닌 생존자가 되어 묻고 있었다. 지우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일단 잡니다. 잠을 자야 다음 전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우리는 방역을 시작할 겁니다. 그는 소파를 가리켰다. 제가 밖에서 지키겠습니다. 여기선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서연은 지난 며칠간 처음으로 진짜 안전함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 시내가 막 잠에서 깨어나는 푸르스름한 새벽, 평창동의 한기택 의원 저택은 분노와 혼란으로 들끓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완벽한 통제하에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김 실장은 2층 테라스 난간에 남은 미세한 긁힘 자국을 노려보았다. 전문적인 하강의 흔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얼마나 무능하게 농락당했는지 깨닫고 치욕감에 주먹을 떨었다. 저택의 모든 경보 시스템은 강지훈이 침입하고 빠져나갈 때까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강지훈, 707 특임대. 김 실장은 짓씹듯 그 이름을 되뇌었다. 한기택 의원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가온 바람에 뛰쳐나왔다. 서연이가 없어졌다는 게 무슨 말인가? 자네들 20명 가까운 인원이 이 집을 지키고 있으면서 대체 뭘 한 겐가? 김 실장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에는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 의원님, 이건 단순한 가출이 아닙니다. 그 군인놈 강지훈이 아가씨를 납치한 겁니다. 아가씨가 그놈과 내통하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것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교묘한 거짓 보고였다. 한기택은 딸이 그 군인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에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김 실장, 내 딸이 제 발로 나갔든 그자가 데리고 나갔든 결과는 하나야. 놈들은 지금 내 딸을 데리고 있어.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딸을 잃은 아버지의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김 실장은 차가운 미소를 감추며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한기택에게는 보고하지 않는 암호화된 위성전화를 집어들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훨씬 더 냉혹하고 중량감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새벽부터 좋은 소식은 아니길 바라지, 김 실장.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이 모든 작전의 총지휘자 윤 실장이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최태민 의원의 수석 보좌관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실체는 국가정보원 출신의 그림자 속 해결사였다. 윤 실장님, 죄송합니다. 목표물이 이탈했습니다. 김 실장이 땀을 흘리며 보고했다. 그때 기차역에서 방해했던 군인놈 강지훈 대위가 저택에 잠입해 목표물을 빼돌렸습니다. 757 소속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몇 초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김 실장의 등줄기는 더 차가워졌다. 윤 실장은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7507이라고 하찮은 파순 파리 한 마리가 아니라 훈련된 사냥개였군. 김 실장 자네는 한기택 옆에 붙어서 그의 반응이나 살피게. 나머지는 내가 처리한다. 전화가 끊겼다. 윤 실장은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한 호텔,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 있었다. 그는 김 실장의 무능함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이 예상치 못한 변수의 등장이 그의 피를 끓게 했다.
그는 최태민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의원님, 작은 차질이 생겼습니다. 한 의원의 딸이 사라졌습니다. 방해꾼이 하나 끼어들었습니다. 최태민 의원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짜증을 냈다. 윤 실장 내가 자네에게 쓰는 돈이 얼만데 차질 따위의 말을 들어야 하나? 그 계집애 하나 처리 못해서 당장 쓸어버려. 그 군인 놈이든 뭐든 흔적도 남기지 마. 부패방지법 표결이 다음 주야. 그 전에 한기택의 숨통을 끊어놔야 한단 말일세. 최 의원의 오만한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살인교사쯤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자였다. 윤 실장은 알겠습니다. 라고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최태민 같은 부류의 인간들을 경멸했지만 그들의 돈과 권력은 유용했다. 그는 자신의 진짜 팀을 가동했다. 그들은 김 실장이 고용한 어설픈 사설, 경호원들이 아니었다. 전직 정보사 UDU 및 해군 특수전전단 UDT 출신들로 구성된 돈이면 뭐든 하는 인간 사냥꾼들이었다. 그가 비밀리에 운영하는 유령회사 이지스 택티컬, EJS 택티컬 소속의 용병들이었다. 강지훈 707 대위, 현재 휴가 중, 진해에 본가가 있다. 우선 그놈의 뿌리부터 찾아내. 가족들을 감시해 그놈이 기어나오도록 미끼를 던져. 한편 이태원의 안가. 한서연은 소파에서 뒤척이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가 거실로 나왔을 때 강지훈은 이미 샤워를 마치고 노트북 모니터 여러 대를 동시에 띄워놓은 채 무언가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집중력은 강철 같았다. 어젯밤의 혼란과 격렬한 탈출의 흔적은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마치 매일 아침 전술 브리핑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침착했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냉장고에 생수와 비상식량이 있습니다. 필요한 건 알아서 챙기십시오. 그리고 이 종이에 지난 한 달간 기억나는 모든 것을 적어주십시오. 의심스러운 인물, 평소와 달랐던 통화 아버지의 일정 변경, 사소한 것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피해자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이 작전의 유일한 정보 자산으로 취급했다. 서연은 말없이 그가 건넨 펜과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그가 보여주는 이런 냉정함이 오히려 자신을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우는 박 대령의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동대구역 CCTV 원본 파일에 접근하고 있었다. 김 실장 측에서 삭제하기 전에 빼돌린 백업 파일이었다. 그는 납치범 2명의 얼굴을 확대해 안면 인식 프로그램에 입력했다. 경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이미 윤 실장 측에서 손을 써둔 것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군 내부의 기밀 데이터베이스, 특히 관심 사병 및 불명의 전역자 명단을 조회했다. 몇 분간의 교차 분석 끝에 한 명의 얼굴이 화면에 떠올랐다. 찾았다. 이름은 백동준, 전직 UDT 하사, 폭행 및 명령 불복종으로 불명의 전역. 그의 최근 고용 기록은 비어 있었다. 하지만 지훈이 그의 금융거래 내역을 해킹해 들어가자 거액의 자금이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법인 계좌 하나가 발견되었다. 이지스 택티컬. 표면적으로는 VIP 경호 및 보안 컨설팅을 하는 평범한 회사였다. 지훈은 이지스 택티컬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았다. 법인 주소는 강남의 한 유령 사무실이었고 대표이사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전형적인 위장 회사였다. 지훈은 이 회사의 주요 계약 내역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이지스 택티컬은 지난 1년간 최태민 의원이 관련된 여러 재개발 사업과 대기업의 보안 컨설팅을 독점적으로 맡아왔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최태민 의원이 배우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한기택 의원의 부패방지법을 막으려 한다. 그는 윤 실장 같은 그림자 속 인물을 고용했다. 윤 실장은 이지스 택티컬이라는 용병 회사를 운영하며 백동준 같은 전직 특수부대원들을 납치와 살인에 동원하고 있다. 그리고 한기택 의원의 신복인 김 실장을 매수해 내부 정보원으로 활용했다. 이건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지훈이 서연에게 모니터를 돌리며 말했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드리려는 것이 그들의 핵심 이권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서연은 최태민 의원의 사진을 보며 몸을 떨었다. 그는 아버지와 웃으며 악수하던 사람이었다. 바로 그때 지훈의 암호화된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박대령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다급했다. 강대위, 상황이 안 좋다. 윤 실장, 그놈이 자네 신원을 특정했다. 지금 이지스 택티컬 소속 용병들이 자네 본가 지내로 이동 중이다. 자네 어머니를 미끼로 삼으려는 거다. 순간 지훈의 침착했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그의 눈빛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적들은 감히 그의 유일한 약점, 그의 가족을 건드렸다. 그는 안가의 벽에 걸린 전술지도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도로망이 표시된 를 노려보았다. 지금까지는 방어와 정보 수집이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니었다. 그들이 진해에 도착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서울에서 그들의 목을 친다. 그가 낮게 읊조렸다. 방역의 시간이었다. 강지훈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이전까지의 냉정함과 침착함은 사라지고 시베리아의 혹함보다 더 차가운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의 근육이 경직되고 턱선이 단단하게 굳어졌다. 어머니, 그가 이 세상에서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유일한 존재, 그의 가장 연약한 아킬레스건이었다. 한서연은 그의 옆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인간의 형태를 한 맹수의 경로를 목격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구해준 수호자가 아니었다. 그는 적을 섬멸하기 위해 존재하는 포식자였다. 윤 실장, 지훈이 짐승처럼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는 박대령에게 짧게 답했다. 상황 접수. 둥지는 이동시키겠습니다. 사냥가에는 지금부터 독자적으로 움직입니다. 통신 종료. 그는 전화를 끊고 즉시 박대령에게서 받은 안가, 엔지아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최고 등급으로 격상시켰다. 이제 이 집은 그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심지어 박대령조차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한 요새가 되었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한서연 씨,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으십시오. 나는 밖으로 나갑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혹은 내가 정한 비상신호가 있을 때까지 절대 이 문을 열어주어선 안 됩니다. 창문에도 접근하지 마십시오. 냉장고의 식량은 최소 3일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어떤 질문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무게가 실려 있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혼자 가시게요, 절. 절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그들이 여길 찾아내면.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울먹임으로 변했다. 지우는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그의 소나기 힘에 그녀가 아픔을 느낄 정도였다. 그들은 아직 여길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나가야만 그들이 계속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미끼가 되어 그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겁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허리 뒤쪽에 차고 있던 권총집에서 예비용 권총 글록 19을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의 손이 차갑게 떨렸다. 군인이 민간인에게 총기를 주는 건 중범죄입니다. 그가 딱딱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사용법은 압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격장에서 아버지의 경호원들에게 몇 번 배운 적이 있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최후의 수단입니다. 내가 돌아오지 않고 누군가 이 문을 강제로 열려 할 때만 사용하십시오. 지우는 전술 배낭을 챙겼다. 그는 후드티와 청바지 대신 검은색 카고 바지와 몸에 붙는 어두운색 전투 셔츠로 갈아입었다. 그는 더플백에서 분해된 K2GN 소총을 꺼내 눈 깜짝할 사이에 조립하고 소음기를 부착했다. 대한민국 현역 군인이 서울 한복판에서 사살용 소총을 들고 움직이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규정이 중요하지 않았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우는 탄창을 결합하며 대답했다. 진해로 가지 않습니다. 그건 그들이 원하는 겁니다. 뱀의 둥지를 치러 갑니다. 서울에 있는 그들의 본거지 이지스 택티컬. 그는 아까 찾아낸 유령 회사의 서버가 물리적으로 위치한 곳을 역추적해냈다.
강남의 번지르르한 주소와는 달리 실제 서버와 용병들의 대기 장소는 구로 디지털 단지 외곽의 한 폐쇄된 물류 창고였다. 지우는 안가의 비상 탈출구를 통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대중교통이나 자신의 트럭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는 몇 개의 골목을 더 돌아 미리 준비된 듯한 낡은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박대령이 비상사태를 대비해 수도권 곳곳에 숨겨둔 자산 중 하나였다. 구로의 물류창고지대는 새벽에도 화물 트럭들의 소음으로 가득했다. 지우는 창고단지 외곽에 오토바이를 버리고 거대한 건물들의 그림자를 타고 이동했다. 이지스 택티컬의 위장창고는 3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이었다. 겉보기에는 수년째 버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지우는 옥상 환풍구에서 미세하게 흘러나오는 열기와 건물 주변에 교묘하게 숨겨진 다수의 CCTV 카메라를 발견했다. 내부에 최소 5명 이상의 인원이 상주하고 있었다. 그는 빗물 배관을 타고 건물 뒤편 2층의 깨진 유리창으로 소리 없이 잠입했다. 내부는 먼지 쌓인 복도와 텅 빈 사무실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바닥에 남은 희미한 발자국들은 그를 건물의 중심으로 이끌었다. 1층의 거대한 화물 적재 공간. 그곳에서 희미한 불빛과 사람들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지우는 고양이처럼 2층 난간에서 1층을 내려다보았다. 용병 대여섯 명이 포커 테이블에 둘러앉아 담배를 피우며 떠들고 있었다. 그들 옆에는 각종 총기류와 전술 장비가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다. 그들은 동대구역에서 놓쳤던 사냥감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다. 그 767 새끼만 아니었어도 윤 실장이 이번엔 제대로 빡쳤던데 백동준이었다. 지우는 움직였다. 그는 소음기가 부착된 소총을 겨누고 2층에서 뛰어내렸다. 탕탕, 소음기가 총성을 둔탁한 파열음으로 바꾸었다. 그가 착지하기도 전에 경계 근무를 서고 있던 2명의 용병이 정확히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적습, 백동준이 소리치며 테이블을 엎고 총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지우는 이미 그들 사이로 파고든 후였다. 근접전 CQB이 벌어졌다. 용병들은 훈련된 전문가들이었지만 지우는 그들 중에서도 괴물이었다. 그는 총을 쏘는 동시에 빈틈을 보이는 적에게는 총신으로 안면을 가격하고 관절을 꺾었다. 30초 만에 백동준을 제외한 모든 용병이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들은 죽거나 혹은 죽기 직전에 중상을 입었다. 백동준은 공포에 질린 채 뒷걸음질 쳤다. 그가 마주한 것은 인간이 아니었다. 그림자에서 나타난 죽음의 사신이었다. 누구야 너? 지우는 소총을 겨눈 채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진해로 간 팀 당장 철수시켜. 그리고 윤 실장 위치 불어. 백동준이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 무정이를 잡으려 하자 지우는 망설임 없이 그의 허벅지를 쏘았다. 백동준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다시 묻는다. 윤 실장 위치. 지훈이 그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다. 백동준은 고통과 공포로 울부짖었다. 몰라. 우린 그냥 명령만 받아 진하의 팀은 이미 출발했어 젠장. 이건 함정이야 윤 실장님이. 네가 여길 올 줄 알았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훈의 훈련된 감각이 머리 위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기계음을 포착했다. 2층 난간 그가 몸을 날려 엄폐물 뒤로 숨는 동시에 2층의 여러 지점에서 섬광탄이 터지고 최루가스가 쏟아져 내렸다. 윤 실장의 진짜 팀, 2차 공격조가 이미 포위망을 완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창고 자체가 거대한 덫이었다. 강지훈 대위, 수옥 7의 명령을 이런 시궁창에 버리는군. 확성기를 통해 윤 실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2층 어딘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 어머니는 무사하다. 아직은 네가 지금 당장 무기를 버리고 투항한다면 말이지. 하지만 네가 감히 내 부하들을 건드렸으니 곱게 죽진 못할 거다. 창고에 거대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완벽한 포위였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까지 희미하게 들려왔다. 윤 실장은 지훈을 이곳에서 사살한 뒤 무장 탈영병과 불법 용병 집단의 총격전으로 위장할 계획이었다. 지훈은
최루 가스 속에서 숨을 참으며 탈출로를 찾았다. 그는 적의 의도를 역이용해야 했다. 지우는 바닥에 쓰러진 백동준의 무정이를 집어들었다. 윤 실장, 내 놈목을 따러 가겠다. 그리고 그는 무정이를 바닥에 있던 폭약 용병들의 장비 더미에 던지고 자신의 권총으로 그것을 쏘았다. 쾅! 거대한 폭발이 창고의 한쪽 벽을 무너뜨렸다. 윤 실장의 팀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지우는 화염과 영희 속으로 몸을 날렸다. 그는 무너진 벽의 잔해를 뚫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경찰차들이 막 현장에 도착하고 있었다. 거기서 총 버려. 경찰들이 그를 향해 소리쳤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추격해오는 윤 실장의 부하들과 경찰의 총알 세례를 피해 어둠 속의 복잡한 골목길로 다시 사라지었다. 그는 모든 장비를 버려야 했다. 소총도 전술조끼도 심지어 오토바이도. 그는 이제 완전히 빈손이었다. 그리고 서울 시내 전역에 무장한 위험 인물로 수배령이 떨어질 터였다. 그는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가 암호화된 번호로 비상 호출을 보냈다. 안가 오염, 플랜 B, 브라보 지점으로 이동. 한서연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그들은 이제 함께 도망쳐야 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윤 실장이 자신을 이 덫으로 유인하는 동안 어쩌면 진해의 팀은 그는 감히 그 생각을 끝맺지 못했다. 구로동 물류창고에서의 폭발은 그 자체로 거대한 연막탄이었다. 강지우는 경찰의 포위망이 완성되기 직전 지하철 환풍구를 통해 하수도로 뛰어들었다. 그는 도시의 동맥을 타고 흐르는 오물 속을 몇 킬로미터나 이동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부상당한 옆구리의 통증을 애써 무시했다. 총탄에 스친 상처는 아니었지만 폭발의 파편이 깊게 박혀 피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찢어진 셔츠 자락으로 상처를 단단히 동염했다. 새벽 5시 그는 인적이 드문 한강변의 맨홀 뚜껑을 밀고 지상으로 기어나왔다. 비에 젖은 생쥐꼴이었다. 그는 모든 장비를 잃었다. 총도 통신 장비도 심지어 신분증조차 폭발의 혼란 속에서 유실되었다. 그는 이제 공식적으로 강지훈 대위가 아니었다. 그는 이름 없는 도망자 무장 탈영병이라는 낙인이 찍힌 사냥감이었다. 그는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가 외투 주머니 속에 기적적으로 남아있던 동전 몇 개를 긁어모았다. 그는 박 대령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이미 노출된 라인이었다. 그는 기억에 의존해 암호화된 문자 메시지 서비스의 비상 접속 번호를 눌렀다. 안가 오염, 플랜 B, 브라보 지점. 그가 한서연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녀가 그 지시를 이해하고 혼자서 그곳까지 갈 수 있길 바랄 뿐이었다. 그는 진해에 있는 어머니를 생각했다. 윤 실장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는 동안 진해의 팀은 그는 차마 최악의 상황을 상상할 수 없었다. 같은 시각 이태원의 안가. 한서연은 지훈이 떠난 뒤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의 손에는 그가 남기고 간 차가운 글록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때 그녀의 앞에 놓인 비상용 태블릿 화면에 짧은 메시지가 떴다. 안가 오염, 플랜 B 브라보 지점. 그녀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그가 위험에 처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도 이곳을 떠나야 했다. 그녀는 지훈이 지시했던 대로 침대 밑에 숨겨진 비상 배낭을 꺼냈다. 그 안에는 평범한 학생처럼 보이는 옷가지와 가발 위조된 학생증, 그리고 약간의 현금이 들어있었다. 지훈은 최악의 상황을 항상 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고 권총을 허리 뒤쪽에 꽂았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더 이상 유력 정치인의 딸 한서연은 없었다. 겁에 질렸지만 살아남아야 한다는 도끼만 남은 낯선 여자가 서 있을 뿐이었다. 한편 평창동의 한기택 의원 저택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김 실장은 방금 전 구로동에서 벌어진 총격전과 폭발에 대해 보고받았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한기택에게 보고했다. 의원님 예상이 맞았습니다. 강지훈이 단순 탈영병이 아니었습니다. 구로동의 한 불법 용병 업체와 총격전을 벌이다가 도주했습니다. 그는 지금 폭발물까지 소지한 1급 테러 용의자입니다. 서연 아가씨는
그와 함께 있다가 변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한기택은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평정을 잃지 않았다. 그는 김 실장의 보고를 듣는 내내 단 하나의 의문만을 떠올리고 있었다. 어째서 강지훈은 내 딸을 구한 뒤 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저택에 잠입해 내 딸을 데리고 나갔는가? 김 실장의 논리대로라면 강지훈은 돈을 노린 납치범이거나 정신병자여야 했다. 하지만 동대구역에서의 그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 알겠네. 김 실장, 자네는 경찰과 공조해서 그놈을 계속 추적하게. 나는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군. 김 실장이 물러나자 한기택은 자신의 집무실에 있는 또 다른 전화기를 들었다. 이 전화는 그 어떤 도청 장치로도 감청할 수 없는 그가 수십 년간 관리해온 비선 조직과의 유일한 연결선이었다. 나 한기택일세. 김 실장을 조사하게. 지금 당장 그의 모든 통화 내역 자금 흐름, 그가 숨쉬는 것 하나까지 전부다. 한기택은 자신의 가장 날카로운 칼을 자신의 가장 신임하는 방패에게 겨누었다. 이것은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이었다. 만약 김 실장이 깨끗하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딸의 눈빛 강지훈에게서 느꼈던 기묘한 신뢰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침실에 놓여있던 그 폴라로이드 사진을 떠올렸다. 그 사진은 김 실장이 자신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던 은폐된 사실이었다.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강지훈은 브라보 지점인 남산의 한적한 산책로에 도착했다. 그는 피로와 과다출혈로 현기증을 느꼈다. 그는 벤치에 쓰러지듯 앉아 이른 아침 운동을 나온 노인들 사이에서 자신의 모습을 감췄다. 그때 후드를 깊게 눌러쓴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왔다.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혼자서 안가를 탈출해 복잡한 서울의 지하철을 가로질러 이곳까지 온 것이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지훈을 보고 입을 막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녀는 배낭에서 생수와 초콜릿바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지훈은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 초콜릿을 씹어 삼켰다. 그는 그녀가 무사히 도착했다는 안도감과 그녀의 성장에 대한 희미한 놀라움을 느꼈다. 그때 지훈이 훔쳤던 번호폰이 진동했다. 박대령이었다. 지훈은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다. 강대위 살아있었군. 윤 실장이 자네를 테러리스트로 공표했다. 군과 경찰 특공대가 모두 자네를 추적 중이야. 지훈이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어머니는, 지네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기적이다. 윤 실장이 구로동의 자네를 유인하는 데 성공했다고 판단한 순간 진해로 향하던 팀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더군. 미끼가 필요 없어졌다고 생각한 거지. 그 틈을 타서 내 사람들이 자네, 어머니를 안정아욱으로 모셨네. 하지만 이젠 내가 자네를 도울 수 있는 것도 여기까지야. 공식적으로 자네는 탈영병이고 나는 자네를 체포해야 할 입장이 됐네. 전화가 끊겼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어머니는 안전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다시 싸울 이유를 찾았다. 같은 시각 한기택 의원의 집무실. 비선 조직의 보고서가 그의 책상 위에 놓였다. 김 실장의 차명 계좌 내역. 지난 몇 달간 이지스 택티컬이라는 유령 회사로부터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기록. 그리고 그가 윤 실장과 수십 차례 통화한 대포폰 기록. 모든 것이 명백했다. 배신이었다. 가장 믿었던 신복이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내몬 적과 내통하고 있었다. 한기택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깨달았다. 최태민 의원이 부패 방지법을 막기 위해 윤 실장을 고용했고 윤 실장이 김 실장을 매수해 자신의 딸을 납치하려 했다. 그리고 강지훈은 그 지옥도에 우연히 끼어든 유일한 변수이자 어쩌면 유일한 구원자였다. 한기택은 즉시 또 다른 전화를 걸었다. 내 딸을 찾게. 그리고 강지훈 대위라는 군인을 찾게. 그는 적이 아닐세? 그는 내 딸의 유일한 보호자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강지훈과 한서연은 남산의 인파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그들은 이제 경찰 군대, 그리고 윤 실장의 암살자들, 그 세 개의 거대한 세력에게 동시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이 거대한 음모를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 그 자체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남산의 아침 햇살은 따뜻했지만 강지훈과 한서연을 비추는 세상의 시선은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그들이 산책로를 벗어나 시내로 접어들자마자 거리 곳곳의 전광판과 지하철역 입구의 스크린에서 자신들의 얼굴을 마주해야 했다. 속보, 군무 이탈, 특전사 대위, 민간인 여성 인질 잡고 도주 중, 폭발물 소지 가능성. 화면 속 지훈의 사진은 군 복무 기록에서 빼낸 날카롭고 냉정한 모습이었다. 그 옆에는 한서연의 사진이 피해자라는 자막과 함께 떠 있었다. 윤 실장의 언론 플레이는 신속하고 잔인했다. 그는 강지훈을 일개 탈영병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1급 테러리스트로 둔갑시켰다. 이제 그들은 경찰군 헌병대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웅으로 착각할지도 모를 평범한 시민들의 눈까지 피해야 했다. 지훈은 옆구리에서 스며 나오는 피를 감추기 위해 후드 집업을 허리에 단단히 둘러맸지만 창백해지는 안색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이제 우린 정말 갈 곳이 없어요. 한서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가발과 평범한 옷으로 모습을 바꿨지만 온몸으로 뿜어나오는 공포와 긴장감까지 숨기지는 못했다. 지훈은 그녀의 팔을 붙잡고 인파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아직 아니다. 적이 우리를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숨을 곳을 찾아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들은 지하철을 탈 수 없었다. 모든 역 입구에는 무장한 경찰과 헌병들이 배치되어 검문 검색을 시작하고 있었다. 버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서울의 심장부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두 발로 걸어서 수백만 개의 눈과 수천 대의 CCTV를 피해야 했다. 지훈은 상처에서 오는 통증과 과다출혈로 인한 현기증을 이겨내려 애썼다. 그는 지금 무너지면 옆에 있는 이 여자도 함께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 윤 실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거대한 모니터로 서울 시내의 CCTV 화면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오만했다. 쥐새끼 두 마리가 서울이라는 도간에 갇혔군. 모든 하수구 출입구, 모든 지하철역을 봉쇄해. 그가 상처를 입었으니 멀리 가지 못할 거다. 24시간 내로 그놈의 시체를 내 앞에 가져와. 그의 부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제 이지스 택티컬의 용병들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 전체가 강지훈을 사냥하기 시작했다. 지훈과 서연은 낮 시간 동안은 인파가 많은 전통시장의 뒷골목이나 복잡한 상가 건물 비상계단에서 숨을 죽였다. 지훈은 출혈이 계속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서연을 데리고 문을 닫은 지 오래된 낡은 약국이 있는 재개발 구역으로 향했다. 그는 잠긴 문을 어깨로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가 자욱했지만 다행히 몇몇 의약품 상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서연은 지훈이 시키는 대로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소독약과 거즈 압박 붕대를 찾아냈다. 지훈은 셔츠를 찢어내고 상처를 드러냈다. 폭발의 파편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엉겨 붙어 있었다. 서연은 피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지훈의 명령에 따라 떨리는 손으로 소독솜을 집어들었다. 깊게 눌러. 지혈이 먼저다. 지훈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서연은 눈을 질끈 감고 그의 상처를 압박했다. 지훈의 몸이 고통으로 경련했지만 그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남자의 무적처럼 보이는 외피 아래 숨겨진 나약함을 보았다. 그는 괴물이 아니라 피를 흘리고 고통을 느끼는 인간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더 강하게 상처를 압박했다. 이 순간 그들의 관계는 보호자와 피보호자를 넘어선 생존을 공유하는 동료의 그것으로 변하고 있었다. 미안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나 때문에 당신 어머니까지 위험하게 만들고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저었다. 사과할 필요 없다. 이건 당신 탓이 아니야. 이건 내가 선택한 임무다. 그는 그녀의 손에서 붕대를 받아들어 스스로 상처를 감았다.
그는 이제 육체적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폐하국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밖에서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가지고 있던 마지막 초콜릿 바를 반으로 나누어 먹었다. 그것이 그들의 첫 끼니였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끊임없는 공포가 그들의 정신력을 갉아먹었다. 한서연은 지훈이 열 때문에 가늘게 떠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자신의 외투를 벗어 그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자신의 천을 나누었다. 지훈은 반쯤 감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며칠 전만 해도 공포에 질려 울기만 하던 연약한 아가씨가 이제는 자신을 간호하고 있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지훈이 불쑥 물었다. 그냥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면 최소한 이렇게 쫓기지는 않았을 텐데.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랬다면 전 평생 그들의 인질로 살았겠죠. 아니, 그 전에 이미 죽었을 거예요. 지금은 최소한 당신과 함께 싸우고 있잖아요. 그녀의 말은 지훈의 마음에 예상치 못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항상 혼자 싸워왔다. 팀원들과 함께일 때조차 그는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고독한 늑대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곁에는 그가 지켜야 할 대상이었던 이 여자가 오히려 그에게 힘을 주고 있었다. 그들의 신뢰는 극한의 절망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벼려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지우는 열이 더 심해져 거의 의식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그의 뺨을 때리며 정신을 차리게 하려 했다. 안 돼요. 지금 잠들면 죽어요. 강지훈 씨 눈 떠요. 바로 그때 폐하국의 유리문 밖으로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이 비쳤다. 순찰 중인 경찰이었다. 안쪽에 누가 있는 것 같아 확인해봐.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지훈의 입을 막고 그를 끌어 약품 진열장 뒤에 가장 어두운 곳으로 숨었다. 경찰 2명이 깨진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왔다. 아무도 없는데 그냥 노숙자인가?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서연은 허리 뒤에 꽂아두었던 권총을 천천히 꺼냈다. 그녀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지훈이 가르쳐준 대로 그녀는 안전장치를 풀었다. 경찰의 발이 그들이 숨은 진열장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서연이 방가쇠에 손가락을 거는 순간 지훈이 그녀의 손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는 끓어오르는 열 속에서도 마지막 힘을 짜내 정신을 차린 것이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쏘지 마. 그들의 목표는 경찰이 아니었다. 다행히 경찰은 먼지 쌓인 내부를 대충 훑어보고는 이내 흥미를 잃었다. 에이, 냄새만 나네? 가자. 이런데 숨어있을 놈들이 아니야. 그들이 밖으로 나가자 서연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권총을 떨어뜨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지우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것은 위로라기보다는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는 행위에 가까웠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지우는 자신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함을 알았다. 그리고 이대로 도망만 다니다가는 결국 잡히고 말 것이라는 것도. 이제 도망은 끝났다. 그가 열에 들뜬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들이 우리를 찾게 만들자.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당신 아버지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들의 마지막 도박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버지요? 한서연의 목소리가 먼지 쌓인 폐하국의 정적을 갈랐다. 그녀는 아버지를 믿었지만 아버지를 둘러싼 모든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특히 김 실장이라는 뱀이 아버지의 신복 행세를 하고 있는 지금 아버지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자살 행위일 수 있었다. 어떻게 연락하죠? 김 실장이 모든 걸 감시하고 있을 텐데. 강지우는 열에 들떠 가빠지는 숨을 억지로 골랐다. 그는 찢어진 셔츠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 파우치를 꺼냈다. 그 안에 구겨진 지폐 몇 장과 함께 마이크로 SD 카드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걸 당신 아버지의 비서실장, 아니, 그도 믿을 수 없어. 오직 당신 아버지 개인에게만 전달해야 합니다. 당신 아버지만이 해독할 수 있는 암호입니다. 그가 폐가에서 주운 낡은 휴대전화 배터리가 조금 남아 있었다. SD 카드를 꽂았다.
그는 서연에게 일련의 번호와 접속 코드를 알려주었다. 그것은 박대령의 비선 조직이 사용하는 철저히 암호화된 비상 연락망이었다. 공중전화를 찾아야 합니다. 이 휴대전화는 추적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망을 보는 동안 당신이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지우는 벽에 기대어 권총을 고쳐쥐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한서연은 그를 홀로 두고 나가는 것이 두려웠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가발을 고쳐 쓰고 낡은 약국을 빠져나와 가장 가까운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다. 새벽의 거리는 위험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녀는 지훈이 알려준 대로 여러 개의 공중전화를 옮겨다니며 접속 코드를 입력했다. 마침내 신호가 연결되었다. 같은 시각 평창동 저택. 한기택 의원은 집무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다. 비선 조직의 보고서를 통해 김 실장의 배신을 확인한 그는 이제 자신이 딸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수십 년간 한 번도 울린 적 없던 위성 전화가 울렸다. 그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서연이냐? 아빠. 서연은 울음을 터뜨리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아빠? 김 실장님이 배신자예요. 알고 있다. 한기택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이미 확인했다 딸아. 미안하다. 이 아비가. 아니에요 아빠.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강지훈 씨가 그분이 절 구했어요. 그가 지금 아주 심하게 다쳤어요. 서연은 지훈이 알려준 모든 것을 신속하게 전달했다. 최태민 의원, 윤 실장 이지스 택티컬, 그리고 구로동에서의 전투. 한기택은 이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강대위는 뭘 원하나? 방역이요. 서연이 말했다. 내일 국회에서 열리는 부패방지법 공청회, 최태민 의원이 주관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요.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지우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으니 적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가겠다고 했다. 한기택은 반사적으로 반대했다. 안 된다. 그건 자살 행위야 놈들이. 국회 놈들은 우리가 도망칠 거라고만 생각할 거예요. 서연이 지훈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그래서 우린 정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빠. 아빠는 김 실장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셔야 해요. 우리가 인천항을 통해 밀항하려 한다고요. 한기택은 딸의 목소리에서 이전에 없던 강인함을 느꼈다. 그는 결심했다. 알겠다. 내가 그렇게 하지. 인천항으로 윤 실장의 주력을 유인하겠다. 그럼 자네들은 어떻게 국회로? 그건 아빠가 해주셔야 해요. 저와 강지훈 씨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요. 다음날 아침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부패 방지법에 대한 마지막 공청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 가운데 최태민 의원은 의기양양하게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그는 간밤에 강지훈과 한서연이 인천항 밀항을 시도하다 교전 중 사살되었다는 김 실장을 통해 흘러나온 가짜 보고를 받고 기분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그는 이제 거칠 것 없이 한기택의 법안을 쓰레기통에 처박을 수 있었다. 윤 실장 역시 인천항에서 가짜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하고 유유히 국회로 돌아왔다. 그는 최태민 의원의 경호와 회의장 보안을 총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이지스 택티컬 용병들을 사복 차림으로 회의장 곳곳에 배치했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하에 있었다. 그는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최태민은 단상에 서서 부패 방지법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포퓰리즘인지를 역설했다. 한기택 의원은 피고인처럼 창백한 얼굴로 반대편에 앉아 있었다. 김 실장은 한기택의 바로 뒤에 서서 마치 충성스러운 신복처럼 그를 보좌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연극이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장의 측면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섰다.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경호팀 한기택이 밤새 새로 구성한 김 실장과 무관한 비선 조직원들에 둘러싸여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최태민의 연설이 멈췄다.
윤 실장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뭐야, 저 계집애가 어떡해. 이장님, 긴급 안건입니다. 한기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공청회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이 법안을 막기 위해 제 딸을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범죄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장내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 실장 당장 저 여자를 막아 윤 실장이 이어피스에 대고 소리쳤다. 하지만 김 실장은 움직일 수 없었다. 그가 권총에 손을 대는 순간 그의 등 뒤에 서 있던 한기택의 새로운 경호원들이 그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의원님? 닥쳐라 이 배신자놈. 한기택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동시에 회의장 뒷문이 열리며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과 기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한서연이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제 이름은 한서연입니다. 저는 최태민 의원과 그의 하수인 윤 실장에게 납치당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수집했던 이지스 택티컬의 자료, 김 실장의 계좌 내역, 그리고 자신의 생생한 증언을 전국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폭로하기 시작했다. 최태민 의원은 사색이 되었기에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이야. 윤 실장 뭐해? 저 미친년을 끌어내. 윤 실장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도망쳐야 했다. 그는 자신을 막아서는 경호원들을 밀치고 국회 본청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곳에 그의 도주 차량이 있었다. 그가 주차장의 어두운 비스치 3구역에 도달했을 때 그는 한 인형이 기둥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피에 젖은 셔츠 열에 들떠 있었지만 늑대처럼 번뜩이는 눈. 강지훈이었다. 그는 한기택이 마련해준 국회 내부의 비밀 통로를 통해 윤 실장보다 한 발 앞서 이곳에 와 있었다. 어머니를 건드리려 했더군. 지훈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울려 나오는 듯했다. 내 놈이 어떻게... 윤 실장은 경악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음을 깨달았다. 인천항의 교전은 모두 거짓이었고 지훈은 처음부터 자신의 심장부를 노리고 있었다. 상처 입은 개새끼가 여기까지 기어왔군. 좋다. 여기서 내 놈 숨통을 직접 끊어주마. 윤 실장은 재킷 안쪽에서 전투용 단검을 꺼내 들었다. 두 사람의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었다. 총성은 없었다. 오직 살과 뼈가 부딪히는 소리, 금속이 살을 찢는 소리만이 어두운 주차장을 울렸다. 윤 실장은 전직 UDU의 엘리트답게 잔인하고 효율적인 살상 기술을 구사했다. 하지만 지훈은 787의 교범 그 자체였다. 그는 고통을 이성으로 억누르고 적의 모든 공격을 예측하고 방역했다. 지훈은 과다출 해열로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윤 실장이 단검으로 그의 옆구리를 다시 찔러 들어오는 순간 지훈은 그 칼날을 자신의 팔뚝 근육으로 받아내며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윤 실장의 목을 잡아 콘크리트 기둥에 처박았다. 컥! 윤 실장의 손에서 단검이 떨어졌다. 지훈은 부러진 팔로 윤 실장의 양쪽 어깨 관절을 탈골시키고 무릎으로 척추를 가격해 그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윤 실장이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그는 패배했다. 지훈은 그를 죽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적을 제압했다. 바로 그때 주차장 입구로 헌병대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을 이끌고 온 것은 박 대령이었다. 그는 쓰러진 윤 실장과 피투성이가 되어 겨우 서 있는 지훈을 번갈아 보았다. 강지훈 대위. 박 대령이 경례를 붙였다. 이제 공식적으로 자네를 체포해야겠군. 국민적 영웅, 혐의로 말일세. 강지훈은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참아왔던 모든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늘어졌다. 지훈 씨, 공청회를 마치고 달려온 한서연의 절박한 외침이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강지훈 대위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과 절박하게 자신의 이름을 외치던 한서연의 목소리였다. 그 후 모든 것이 어둠으로 가라앉았다. 그가 다시 의식을 찾았을 때 그의 코를 찌른 것은 화약 냄새나 하수도의 악취가 아닌 낯선 소독약 냄새였다.
규칙적인 기계음이 그의 귓가를 울렸다. 그는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그가 간신히 실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희미한 형광등 불빛과 자신의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이었다. 그는 국군 수도병원 1급 보안병실에 누워 있었다. 옆구리와 팔뚝에서 느껴지는 욱신거리는 통증이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그가 미세하게 신음소리를 내자 의자에 불편하게 웅크리고 잠들어 있던 한서연이 화들짝 놀라며 깨어났다. 지훈 씨 깼어요. 의사 선생님, 여기 환자가... 그녀의 얼굴은 며칠간의 공포와 피로로 수척했지만 그녀의 눈은 그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안도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려다 그가 붕대로 감긴 것을 보고는 허공에서 손을 멈췄다. 지우는 그녀에게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말라 거친 소리만 났다. 서연이 재빨리 물에 적신 거즈를 그의 입술에 대주었다. 괜찮아요. 모든 게 끝났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안도감에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한기택 의원이 들어왔다. 그는 며칠 만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허리는 그 어느 때보다 꼿꼿하게 펴져 있었다. 그는 붕대를 감은 지훈을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 시선에는 정치인의 계산이 아닌 예시 딸의 생명을 구한 은인에 대한 순수한 부채감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강대위, 한기택이 입을 열었다. 자네가 내 딸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구했네. 지우는 대답할 기력이 없었다. 한기택은 병실 TV를 켰다. 국회 공청회장에서의 폭로 이후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뒤집혀 있었다. 뉴스 화면은 온종일 최태민 의원과 윤 실장이 검찰에 긴급 체포되는 장면을 내보내고 있었다. 김 실장의 배신 역시 만천하에 드러났다. 최태민 의원은 자신의 권력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며 구치소에서 발악했다. 윤 실장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 납치 교사 살인, 미수 불법 무기 소지, 공무집행 방해를 인정하는 대신 그 배후에 최태민이 있었음을 모두 자백했다. 그는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모든 것을 불었다. 이지스 택티컬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들과 연관된 수십 명의 전직 용병들과 조폭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강지훈이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세상은 격변했다. 한기택 의원이 발의했던 고위공직자 부패 방지법은 국민적 영웅이 된 한 의원의 강력한 드라이브와 이 법안을 막으려던 세력의 몰락이 시너지를 일으키며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한기택은 이 사건을 계기로 부패 척결의 아이콘으로 떠올랐고 그의 정치적 입지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견고해졌다. 하지만 강지훈의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는 분명 국가적인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군법을 위반한 범법자이기도 했다. 군무이탈 민간인 지역에서의 불법 총기 사용 민간업체, 물류창고, 폭파, 경찰, 공무집행 방해. 그의 공은 하늘을 찔렀지만 그의 구호 역시 그에 못지않게 무거웠다. 그가 어느 정도 회복하여 병실에서 거동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박대령이 그를 찾아왔다. 그는 사복 차림이었다. 꼴이 말이 아니군 강대위. 박대령이 쓴웃음을 지으며 사과를 깎아 건넸다. 자네 덕분에 내 군 생활도 끝장날 뻔했네. 안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탈영병을 비호했으니 말이야. 지우는 말없이 사과를 받아 씹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것 없네. 박대령이 말을 이었다. 청문회에 한서연 양이 증인으로 출석했었네. 그녀가 울면서 자네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이미 죽었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거대한 부패 세력의 소나기에 놀아났을 거라고 증언했지. 한기택 의원도 마찬가지였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자네의 영웅적인 행동에 대해 언급했어. 군수 내부는 딜레마에 빠졌다. 국가적 영웅을 군사재판에 회부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명백한 규정 위반을 눈감을 수도 없었다. 결국 비공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지우는 휠체어를 탄 채 징계위원회에 출석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을 인정했지만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군인의 본분을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최종 판결은 예상대로 간단했다. 강지훈 대위는 작전 중 입은 심각한 부상 윤 실장과의 격투에서 입은 자상 및 폭발로 인한 내부 장기 손상으로 인해 더 이상 현역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이에 군인사법 죄의거 명예전역을 명한다. 그것은 완벽한 정치적 타협이었다. 그는 영웅으로 군복을 벗었고 군은 골치 아픈 내부 감사를 피할 수 있었다. 몇 주 뒤 지우는 모든 상처가 아물었지만 여전히 희미한 흉터를 간직한 채 국군 수도병원을 나섰다.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은 박대령도 한기택 의원도 아니었다.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공포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쳤으며 지훈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그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어디로 보실까요? 민간인 강지훈 씨. 그녀가 그의 짐가방을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다. 지훈은 10년 넘게 입었던 군복 대신 어색한 사복을 입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원래 가려던 곳이 있습니다. 그가 낮게 대답했다. 그는 잃어버렸던 휴가의 목적지, 진해로 향하는 KTX에 몸을 실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를 쫓지 않았다. 그의 옆자리에는 한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도와 정치를 할 수도 있었고 유학을 떠날 수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거절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이 남자와 함께 이 열차에 오르는 것을 선택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죽음의 문턱에서 서로의 모든 것을 보았고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유대감을 나누었다. 열차가 동대구역 플랫폼에 들어섰다. 며칠 전 그들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지훈과 서연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나 긴장이 없었다. 오직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한 평화만이 감돌았다. 그들은 무궁화호 열차로 환승했다. 진해역에 도착했을 때 지훈의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달려나왔다. 그녀는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고 아들 곁에 선 예쁘고 당찬 아가씨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지훈은 어머니를 안아주며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휴가를 맞이했음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지훈과 서연은 진해의 작은 바닷가 방파제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짠내 섞인 바닷바람이 그들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흩날렸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까지 올 필요 없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은 이제 안전하고 당신의 삶을 살아야죠. 서연은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삶을 살러 온 거예요. 서울의 그 집도 아버지의 후광도. 그건 내 삶이 아니었어요. 당신과 함께 폐약국에서 떨고 있을 때 그때가 오히려 내가 살아있다고 느낀 순간이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흉터로 거칠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다. 당신은 군인이 아니어도 여전히 강지훈이에요. 당신은 나를 구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난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어요. 지훈은 그녀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국가와 임무만을 위해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지켜야 할 새로운 이유가 생겼다. 두 사람은 말없이 붉게 타오르는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격렬했던 폭풍우는 완전히 멎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모든 상처는 아물기 시작했다. KTX에서의 그 우연한 만남은 두 사람의 인생을 앗아갈 뻔한 재앙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진정한 삶으로 이끈 구원이기도 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폭풍이 지나간 바다 위로 새로운 날의 고요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